응급실, 밝게 깜빡이는 의료용 조명, 차가운 벽들, 머리가 어지럽다. 팔에는 자국이 있다. 눈을 떠야 하지만 마틴 뱅트손은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영원히 잠들고 싶었기에 여기에 온 것이다. 그를 발견한 것은 피 속에 누워있는 그를 본 인테르 기숙사의 청소부였다. 다음 날 병원에 온 마르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마르틴 앞에 앉아 물었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정말 모든 걸 말이야. 너는 많은 돈을 벌고 차도 있고 원하는 모든 모델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는 밀란 인테르의 선수야. 의사의 말을 들으며 뱅트손은 자신이 자신의 꿈이 아닌 그녀의 꿈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인테르는 기자들에게 뱅트손이 간질 발작을 겪었고 휴식을 위해 스웨덴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르틴 자신만이 앞으로 더는 프로축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르틴은 1586년 3월 14일에 스웨덴의 도시 웨레브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예술에 전념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마르틴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세리에 A 경기를 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도 밀란 경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90년대에 밀란은 축구로 유럽을 매료시키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뱅트손이 축구에 완전히 빠져든 것은 1994년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텔레비전으로 보던 때였다. 그 당시 그의 나라 대표팀이 놀라운 활약을 펼쳐 3위에 올랐고 이를 통해 스웨덴 전역의 수천 명의 소년들이 프로축구 선수를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뱅트손은 자신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는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심지어 가족과 저녁을 먹고 나서도 달리기를 하러 간다고 핑계를 대며 숲으로 가서 먹은 음식을 토해내곤 했다. 하루 한 번의 훈련은 부족하게 느껴졌고 학교 수업을 잊은 채 하루에 5번씩 훈련했다. 그러자 곧 결과가 나타났다. 웨레브로에서는 새로운 슈퍼스타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르틴이 16살에 고향팀으로 프로축구에서 데뷔하여 2번째 리그 경기에 출전하고 곧바로 그의 뛰어난 득점 감각을 입증했다. 스웨덴 전역에 그를 두고 천재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같은 세대의 또 다른 천재인 웨인 루니와 비교했다.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당시의 큰손 런던의 첼시였다. 같은 해에 마르틴은 스웨덴 16살 이하 대표팀에 초대받았다. 그러나 축구의 부정적인 면을 처음 경험한 것은 이미 웨레브로 축구 클럽에서였다. 그곳에는 성인과 젊은 선수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료들이 너무 과했다. 뱅트손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키프로스 훈련에서 주말에 팀 전체가 로프 점핑을 하러 갈 것이라고 알린 것이다. 마르틴은 공포로 며칠 밤을 식은땀을 흘리며 보냈다. 점프 전날 밤 그는 섬에서 배를 타고 도망칠 결심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야 그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뱅트손은 그 장난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항의의 표시로 그는 드레드를 기르고 펑크록을 듣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팀 탈의실에서 어울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최고 클럽들은 이 젊은 재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첼시 외에도 마르틴에게 관심을 가진 팀은 아약스와 인테르였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 온 세리에 애를 선택한 이 젊은 스웨덴 재능은 인테르로 향했다. 인테르에서의 입단 테스트에서 스웨덴의 10대는 다름 아닌 마르코 마테라치와 맞붙게 되었다. 축구 팬들은 한때 마르코가 축구계의 최고 문제아로 여겨졌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단을 화나게 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뱅트손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한 번의 페인팅으로 그 위협적인 수비수를 가볍게 제쳤다. 전설적인 감독 알베르토 자케로니는 "넌 성공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건강검진, 클럽 회장 잔친토 파케티와의 계약 서명, 그리고 이탈리아로의 이주가 이어졌다. 밀란은 맑은 날씨로 그를 맞이했다. 도시가 그에게 너무 밝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다채롭게 느껴졌다. 고향인 웨레브로는 삶이 매우 고요하고 규칙적이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클럽 대표는 인테르의 엠블럼과 그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택시가 그들을 클럽 사무실로 데려가는 동안 마르틴은 밀란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가 살게 될 곳이었다.
게다가 이 도시는 그가 정복해야 할 곳이었고 그가 아이돌이 되거나 어쩌면 전설이 될 곳이었다. 평일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아무도 택시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마르틴처럼 보이는 마른 소년과 잘 차려입은 남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년을 거리에 보면 사람들은 사인이나 사진을 함께 찍기를 요청하며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마르틴 뱅트손은 인테르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있었다. 산시로는 멀리서도 보였다. 그가 어린 시절 내내 생각했던 것처럼 도심에 있지 않고 비즈니스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녹지대에 있었다. 그는 이제 팬이나 관광객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잠페르, 호나우두, 피구, 톨도, 이제 그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이제 그는 이 가족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잘 꾸며진 사무실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클럽 회장 돈 포켓이었다. 마르틴은 이탈리아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했다. 그 후에는 계약서 서명, 클럽의 주요 인물과의 대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이 있었다. 뱅트손은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때때로 그 소년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오늘 하루에 그는 너무 많은 인상을 받았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큰 축구 세계로 가는 길은 현재의 슈퍼스타들 대부분에게 시작된다.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조차 한때는 아무도 모르는 신인 선수였고 모두가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했으며 그곳에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 뱅트손은 인테르의 청소년 팀과 함께 인테르의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조차 그는 너무 여리여리하게 보였다. 그 애 12살 아니야? 라고 동료 선수들이 농담을 했다. 작은 스웨덴 도시에서 세계적인 패션 수도로 이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마르틴은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자신의 느낌을 적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기로 했다.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훈련, 음식, 휴식, 집중, 그리고 생각을 적게 하자. 마르틴은 이 화려한 세계와 고급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곳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급여를 받자 그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밀라노를 돌아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 자동차도 샀지만 면허증도 없었다. 그는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마치 그것이 모든 젊은 스타들의 행동 모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타들이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 큰 클럽들은 종종 예비 선수들과 주전 선수들을 섞어서 젊은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서 따라야 할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했다. 주요 선수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부상을 당한 마르틴은 체육관에서 엠레 베레즈오글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크리스티안 비에리도 훈련하고 있었다. 뱅트손은 그 옆에 서서 말을 걸지 못했다. 공격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간신히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차분하고 사바나의 사자 같았다. 균형 잡히고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라고 뱅트손은 회상했다. 오바페미 마르틴스와의 대화는 가장 잘 통했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식 쿠스쿠스를 함께 준비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전통적인 이탈리아 축구 프로그램을 봤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란 남자들이 목소리가 갈 때까지 논쟁하며 전술판을 가리키고 잘 차려입은 여자들이 화면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그때 스웨덴 선수는 아드리아노에게 끌렸다. 그 당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겸손하고 친절했다. 내가 인테르에서 함께 뛰었던 친구들로 음악 밴드를 만든다면 반드시 브라질 선수를 초대할 거야. 비에리는 드럼, 아드리아노는 베이스, 나는 보컬. 완벽하지. 축구팀의 단체는 단지 형제에 함께하는 파티, 가족들과의 우정만이 아니다. 그 속에는 치열한 경쟁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언제 누가 너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알 수 없으며 그저 햇볕을 쬐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마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웠다.
새로운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 누군가는 벤치에 앉게 되고 심지어 아카데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훈련 중에 강력한 태클이 오고 갔고 일상에서도 더 강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어느 날 인터의 3명의 선수가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그로 인해 모든 선수들이 처벌을 받았고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다. 기지에서의 규칙이 강화되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었으며 건물 안에는 경비원들이 고용되어 엄격한 감시를 했다. 나는 그냥 기지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었다 라고 뱅트손은 말했다. 밤 9시 이후에는 문이 닫혔다. 버스가 와서 모두 함께 훈련장으로 가고 식사를 한 뒤 그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이동의 자유는 없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르틴은 여가 시간에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기타를 사기로 했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경비원들은 내일이라고만 약속했고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러다 마르틴은 스웨덴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러 떠났고 밀라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노트가 청소부에 의해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쓴 노래, 일기, 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너의 방은 축구 선수의 방 같지 않아서 청소했다고 청소부는 태연하게 답했다. 일기는 새로 쓰면 된다. 마르틴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무릎 부상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모든 시간을 한 방에서 보내야 했다. 그런 생활은 누구라도 미치게 만들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축구를 할 수 없었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다. 프로 이볼루션 서커와 FIFA에서 모든 대회를 우승한 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것이 내 자존감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 나아가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건 긍정적인 사고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 축구 선수들과 일할 때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한다. 뱅손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그의 우울증에 대해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여자친구였다. 마르틴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스웨덴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쉽게 외국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실패가 두려웠고 끔찍했다. 사람들이 나는 집으로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다고 쓸까봐 두려웠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저주할까봐 두려웠다. 젊은 재능은 이탈리아에서 제시된 삶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지만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너는 축구에 인생을 바친다. 하루에 6시간 오랫동안. 모두가 정말 너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겠냐? 라고 묻는다. 그리고 너는 네, 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너는 그들의 눈을 더 강하게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직접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떤 구원도 보지 못했다. 아마 나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을 것이다. 나는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은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그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부족했을까? 고향에서는 이브라히모비치 다음으로 최고의 재능으로 여겨지고 이탈리아에서는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앞에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아내, 막대한 연봉, 그리고 명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축구 스타가 되도록 태어난 것은 아니다. 마르틴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꿈을 쫓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집착이 그의 삶의 의미를 대신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것이 사실 그의 세상도 그의 운명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반대의 말을 반복하며 믿어왔다. 2004년 9월 20일 아침, 예비 선수들은 평소처럼 식당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나 마르틴 뱅트손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두었다. 밤에 욕실에 위험한 면도칼을 준비해 두었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갇힌 자신을 발견하자 욕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타일은 그의 발바닥을 익숙하게 얼어붙게 했고 강한 빛은 잠에 취한 그의 눈에 불편하게 비춰왔다. 욕실의 모든 인테리어와 물건들이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마르틴은 날카로운 면도칼을 집어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깊은 상처를 냅니다. 칼날이 피부를 태우듯 스치고 이 상황이 두렵지만 적어도 이 지루한 삶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복해서 일을 행하고 세면대와 욕실 매트, 벽까지 피로 더럽힙니다. 몇 분 후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욕실을 나서고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침대에 닿기 전에 쓰러집니다. 마티니 팀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기숙사의 직원들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건이었고 젊은 그에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심리치료사를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당신은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요. 세계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클럽 중 하나에서 뛰고 많은 돈을 벌고 차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모델을 침대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사람들은 축구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완벽한 삶의 이미지가 나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틴은 고향인 스웨덴으로 재활 치료를 위해 보내졌고 그는 다시는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가지러 다시 기숙사에 돌아가는 것은 매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훈련 중이었기에 숙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방에서 하녀의 진공청소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마틴은 짐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이미 하녀에 의해 청소되어 있었고 마틴이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날 기억 속 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축구 선수의 꿈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삶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물건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지도 않고 허겁지겁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편안한 알파 로머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삶에 대한 기억으로 가져갈 물건 중 하나였죠. 중요한 것은 서류를 잊지 않는 것이었는데 마틴에게 다시 여기에 돌아오는 것은 최악의 시련이 될 테니까요. 젊은 슈퍼스타의 찬란한 섬광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의 이탈리아 커리어는 반년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에 담겼습니다. 여기서 이 특별하고 슬프면서도 어딘가 교훈적인 이야기는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축구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마틴 뱅트손의 삶은 톱스타 커리어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 삶에서 자신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7년에 그는 자서전 산시로의 그림자 속에서를 출간하여 자신의 독특한 축구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020년 유명한 스웨덴 감독 로니 산델은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 타이거스를 제작했고 마틴은 제작진을 상세히 자문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출신의 그는 독일로 이주하여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4년간 거주하며 예술센터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고 자신의 음악 밴드를 결성할 영감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기타는 밀라노 기숙사에 갇혀 미쳐가던 그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메의 배에서 그의 밴드와 함께 록 음악을 연주하며 연극 아카데미를 마치기 위해 말메로 이주한 마틴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게 머리를 기른 36살의 이 남자에게서는 축구 선수로서의 과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를 늘 비교해왔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나 웨인 루니보다도 커트 코베인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뱅트손은 세계 축구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처음에 마틴 뱅트손은 스웨덴 축구협회와 협력하여 전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팀 내에서의 심리적 안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틴의 이야기는 FEFP로 협회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 협회는 42개의 국가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2003년까지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우울증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FIFP로의 설문조사에서 38%의 프로 선수들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젊은 축구 선수들은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갇힌 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에 온 것처럼 티켓을 사서 지켜보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경기장에 나섭니다. 우리는 모두 로버트 엔케, 게리 스피드, 그리고 세바스티안 다이슬러의 슬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엔케는 2003년에 바르셀로나의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일자리와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기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리 스피드는 웨일스 대표팀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때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이슬러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지만 오랜 축구 팬들은 2002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 신동에게 어떤 미래가 예상되었는지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증은 그 금빛 소년의 경력을 망쳤고 세바스티안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오늘날 축구의 최고 권위자들은 선수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2021-2022 시즌부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모든 클럽 아카데미에 최소한 한 명의 심리학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현재 마르틴은 잘 지내고 있다. 그는 가족이 있고 그의 아이는 이미 2살이다. 그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삶에서 확실히 즐거움을 얻고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악마들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여전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더 이상 우울증은 없습니다. 축구의 세계는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게임과 훈련의 연속,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습니다.